그럼 호남은 잠시민도 아니잖아요. 잠자고 있는 시민들이에요, 호남이? 이거 준비해 온 거예요, 이거? 그게 오늘? 깨시민이면 시민과 잠시민이지. 이거 영남 깨시민 발언은 호남 투표를 앞두고 굉장히 실수한 발언 같다. 김민석 후보 지지층이나 송영길 후보 지지층이 볼 때는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징계 정치가 확대되는 양상으로 될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플레이 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관행이 아직도 있느냐 없느냐를 그렇죠. 들여다봐야 된다. 예. 얼마나 소문났으면 이걸 그렇죠. 해달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아니까는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7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어제 뉴스들을 보셨을까요? 축구협회가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 녹취, 결제 내역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야 호루라기를 잘 불어준답니다. 어이가 축구를 없어서. 잘할 생각을 해야지. 제가 왜 축구를 안 좋아하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성접대 해주고 호루라기 불어주고 하니까 게임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튼 뭐 관련 뉴스들을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도 오늘 저희가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가 윤리가 아니지 이건 법정에 가야 되는 오늘 거죠. 법정으로 가야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용주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구 사랑이 깊은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도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좋아하는데 보진 않습니다. 안 보시는구나 참. 네. 좋아하는데. 다행입니다. 저랑 같은 의미신 거죠? 그런 거네. 네. 저기 설렁탕은 좋아하는데 먹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축구협회. 이거는 일단 좀 처음에 전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JTBC의 단독 보도입니다. 네. 2011년과 2012년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 당시에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라는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문체부 감사 보고서에 이 내용과 카드 결제 내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접대 대상은 월드컵 예선전, 올림픽 예선전 심판이고요. 그리고 4차례 치러진 신선 경기 심판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경기 전 새벽에 결제가 된 것이 있고 경기 직후 저녁에 결제된 것도 있고 경기 중에 결제가 이루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경기 중 결제라는 건 뭐 한번 호루라기 불어주면 그때 긁어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감독관 한 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라는 와. 것인데 뭐 마사지 샵, 뭐 안마 샵 이런 데서 이제 결제가 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확인된 게 지금 7건인데 비용을 결제한 심판국 직원이 성접대를 인정했고 외국인 심판들이 공항이나 숙소 등에서 먼저 요구해서 접대를 했다. 외국인 심판들이 먼저 요구했다고요? 네, 공항이나 숙소에서 오면서 이제 먼저 요구를 해서 접대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핑계예요? 왜냐면 네. 요구하면 해줘야 돼요. 얼마나 소문났으면 이걸 그렇죠. 해달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다들 소문이 쫙 나서 한국 가면 이거 그쵸. 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까는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가 또는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가서 감히 이걸 요구를 하겠습니까? 요구하면 잡혀가는 데 가면 여기는 통용되니까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어디 그러니까.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그 심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나 보지. 그 전에 얼마나 많이들 해줬으면.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느냐. 네. 너무 이제 지저분하잖아요, 이 자체가. 네. 그랬는데 이 전직 심판국 간부가 이 남자 국가대표팀 경기력이나 성적에 따라서 회장 등 집행부의 연임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 안 나오면 회장이 막 화를 엄청 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잘 해줘야 호루라기 잘 불어주지 않겠냐 이러면서 접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디다 무리냐면 국가대표 여기에 이겨야 회장이 선수들하고 같이 얼굴 한번 나올 수 있잖아요. 목적은 딱 그거예요. 전반전 끝나고 나서 조정이 내려한테 홀이 났어요. 저 거꾸로 본다는 거야. 심판이 근데 우리 회장이 저번에 국대에서 내려가는 거야. 야, 너들 제가 아줌마 좀 잘 안 했어. 접대를 잘 안 하니까 성적 지금 저 심판이 저렇게 거꾸로 보는 거 아니냐 호루라기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저 보기로는 저도 이제 가끔씩 이게 이제 제 추측 영역인데
일반인의 눈에 보더라도 심판이 조금 그 편파적으로 호루라기를 부르는 경우들이 꽤 있었던 거 뭐 봐요. 있겠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너무 과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게 작용했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인데 조금 뭐 여기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더운 거는 참겠는데 더러운 건 못 참겠어요. 사실 이게 축구협회가 한 13, 14년 전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사실 이 경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심판을 매수는 아니라도 기분을 맞췄다는 것은 경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보면은 간부가 그 경기 실적이 안 좋으면 막 축구협회 회장이 막 전화해서 화를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화를 내겠어요? 정말로 축구를 사랑해서 이기고 싶어서 그렇게요?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경기 실적이 좋아야 스폰서가 잘 붙잖아요. 다 이게 네. 이제 결국에는 이권이죠. 이득. 이게 경기력이 향상되고 우리 쪽이 좋아야 예를 들면 기업으로부터 스폰서가 많이 들어와요. 네. 그래야 협회의 재정이 또 뭐 풍성해지고 이런 것들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심판들한테 이렇게 이제 돈을 써가면서까지 부적절한 관리를 해왔다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뭐 이게 한두 건으로 드러날 건 아닌 것 같고 예. 대부분 보면은 이걸 현금으로 쓰는데 법인카드를 썼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네. 축구협회에서는 2013년 이후에는 클린 카드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애초에 노래방이나 안마방 같은 건 아예 법인카드로 결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클린카드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네. 그전에는 법인카드를 원래 안 써요. 네. 이런 부적절한 데는 현금으로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 부끄러웠으면 그러니까 그냥 당당 법인카드를 파워 쓰죠. 제 생각에 긁었어. 실무자가 네. 자기 돈 쓰기 싫어서 그냥 법인카드를 긁은 아니, 것 같아. 그래서 요게 그래서 드러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클린카드가 도입이 되면 이런 관행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게 관행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렇죠. 현금으로 클린카드가 하겠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관행이 아직도 있느냐 없느냐를 그렇죠. 들여다봐야 된다. 예, 예. 그게 저는 좀 본질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요. 네. 쭉 축구협회가 뭐 최순영, 정몽준 이렇게 재벌 오너들이 하시다가 2009년부터 13년 딱 4년 동안만 최근에 조중현 씨가 해요. 이분 축구 해설하시고 그러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얘기가 있잖아요. 회장 등 집행부의 연임이 성적과 직결돼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오너 회장이 아닌 입장에서 국가대표팀 성적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러니까 딱 요때 이제 일어난 일이 이제 드러난 거다. 뭐 다른 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볼 만한 그런 축구협회 어떤 권력 구조 그것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게 만약에 요때만 있었다고 하기도 참 어려운 게 이게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아이디어를 해서 야 그럼 심판 한번 저 안마 보내드리자 이렇게는 전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뭐 잦든 뜨문뜨문이든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더 우리한테 좋은 편파 판정을 내려줄 수 있을 거라는 거를 모르고 이런 짓은 안 했을 것 같고. 예. 관행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게-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국제 대회만 그런 것도 맞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 대회는 이렇게 축협에서 했잖아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고 구단들이 그러면 국내 경기에서 심판들한테는 안 했을까? 프로축구? 네. 그건 모르겠네. 그러니까 의심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해서 편파 판정을 사실 뭐 그 미세한 아주 그 애매한 판정 같은 거 이쪽에 손들어주건 저쪽으로 손들어주건 크게 티 안 날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거 아닌가. 그 정도까지 축구협회가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무튼 이것 때문에 거의-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망신당한 거잖아요 지금. 외신들도 이거를 보도를 보도해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중국의 축구 이 단체들이 대부분 이게 심각하거든요. 경기 조작. 중국은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축구 경기가 말하자면 토토 같은 거예요. 토토. 스포츠 토토. 이게 엄청납니다. 네네네. 그래서 경기 조작이 일상화돼 있고 이 승부 조작에 대해서 중국에서 단속을 벌이는데 이거를 쉽게 잡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심판이 자의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요. 뭐 호루라기를 어떻게 부르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주 명확한 거 아니면 힘들죠. 힘들죠. 그 다음에 선수들이 뭐 발을 헛발을 치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대로 때릴 수 있는 거를 안 때릴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잖아요. 삐끗할 수 있고. 수비를 잘할 수 있는데 못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 중국 축구는 그런 좀 불명예가 지금 현재 있는데 대한민국의 그래도 축구협회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본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경찰이 어제 축구협회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지금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이 불투명했다라는 걸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 선임 절차 관련 자료들을 쭉 가지고 갔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나온 만큼 받은 심판들 이 사람들도 이름 공개해야 되지 않나? 이 사람들 제명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적대받은 심판이요. 적대받은 사람들도 이거 안 되죠. 근데 외국인 심판 외국 사람 아니에요? 외국인이라도 그렇죠. 국제 축구 연맹에 아, 이렇게 피파에? 향응 해야죠. 받고 해야죠. 한 사람들 당연히 이거 제명시켜야죠. 영구 제명해야죠. 영구 제명. 근데 피파가 이상해 근데 피파 아시잖아요. 자체가 좀 문제죠. 그 회장부터 해서 피파도 문제죠. 미국 선수만 퇴장 취소 뭐 이런 거. 피파도 문제죠. 네. 월드컵 개최권을 민간에 팔아 뭐 이런 거. 네. 피파는 진짜 문제인데 여튼 이런 문제들이 참, 제가 그래서 축구를 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아유, 그런 축구가 재밌어요. 근데 이제 축구협회나 이런 관리하는 분들이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선수 출신들이 좀 현업에 들어가서 협회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냐. 이게 돈이 걸려서 그래요, 돈. 네. 그렇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네. 그러는 모양이고요. 네. 자, 그리고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로 그걸로 짧게 넘어갈까요? 가볼까 합니다. 이거 넘어갑니까? 이거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래요. 네, 타이트하게 그냥 가겠습니다. 네. 전당대회 이제 오늘 8일에 제주, 인천, 9일에 강원, 대구, 경북 순회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내일하고 모레네요. 그렇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모두 본인이 과반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다가오는 이미 투표는 끝났겠지만 이제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이잖아요. 근데 후보들은 계속 호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최대 승부처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호남 민심 잡기를 하는데 정청래 후보가 이런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응답하라 호남이라고 이제 써서 이미지를 올렸는데요. 깨어있는 영남의 깨시민들이 호남으로 간다. 응답하라 호남인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남의 깨 시민들이 네. 호남으로 간다. 네, 영남의 깨시민들이 호남으로 갑니다. 노무현 바람이 이인재의 조직을 이겼듯이 영남의 깨시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러 갑니다. 호남 골목골목을 돌면서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영남 시민들이 호남으로 간다. 네. 송영길 후보가 이에 대해서 정영길 후보가 호남은 계몽 대상이 아니다. 지금 뭐 이런 포스터를 올렸냐라고 이제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좀 조급하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청 부울경 이후에 상당히 당황한 것 같아요. 예. 조급해지고 뭐 신천지 꺼내고 사실 영남 깨시민이라고 하면 반대로 호남에 가서 계몽을 하는 거냐라고 비판을 받을 만한데 그럼 호남은 잠시민도 아니잖아요. 잠자고 있는 시민들이에요, 호남이. 이거 준비해 온 거예요, 이거? 그게 오늘? 깨 시민이면 시민과 잠시민이지. 그러니까 깨어 있는 시민들이 가서 잠자고 있는 시민들을 흔들어서 깨워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몽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게 실수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보면은 이게 선악을 나누는 데는 아주 뛰어난 재주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보안사건 폐지를 주장한 사람은 선, 반대하는 사람은 악. 이렇게 딱 나누는 것들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영남 깨시민 발언은 호남 투표를 앞두고 굉장히 실수한 발언 같다. 그리고 솔직히 8일 9일 날 전당대회에 있어서 두 번째 합동연설인데 여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15, 16일에 있는 그거는 사실 16, 17이죠. 16, 17에 있는 것들은 이게 다 투표가 끝나고 하는 합동연설에서 전혀 표에 영향을 안 줘요. 네. 그러니까 8, 9 이때의 합동연설회가 그 다음 주에 경기, 수도권, 호남 이렇게 쭉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2차 토론회가 그렇게 치열했던 거고 3차 토론회는 호남, 경기, 수도권 할 때 중간에 하는 거라서 또 표에 도움이 안 돼요. 참 투표하고 연설하는 것도 약간 그래서 좀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바꿔야 되는데 뭐 제가 들어본 바로는 어떤 투표 시스템상 2, 3일씩 해야 되는데 그걸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먼저 마련하는 게 뭐 좀 어렵다고 하는데 저도 납득이 안 돼요.
먼저 합동연설회를 월화해하고 뒤로 하면 되잖아. 이제 월화해하고 그다음에 수목금 이제 투표하고. 수목금 토일에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합리적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이거 고쳐야 전당대회에서 돼. 이제 이 일반 당원들은 그 이전에 싹 이제 뭐 온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투표를 쭉 하고 전당대회에서 현장에서 이제 뭐 대의원이나 이렇게 투표를 하고 뭐 이런 틀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설을 마지막까지 듣고 현장에서 마지막 투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이 틀이 맞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1인 1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현장 사라지니까. 투표가 없어진 상황에서 형식을 이제 원래 하던 대로 이제 갖고 가다 보니까는 이제 이상한 이런 것 황당한 얘기가 된 건데. 네. 그래서 사실 이제 1인 1표로 할 거면은 거기에 맞는 형식대로 쭉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짠 모든 틀을 보면은 항상 이런 게 잘 안 맞아요. 이게 뭐 잘 안 맞고 그다음에 지금 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영남 깨시민들이 간다 이것도 원래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표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네, 힘이다. 네, 여기서부터 네, 시작이 네.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깨어있는 시민. 근데 이거를 당내 선거에다가 이렇게 활용을 하면 상대 후보 지지하는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깨어있지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게 그냥 단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은 거냐를 넘어서 갖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닌 게 되는 거니까 그 민주당의 정체성에 안 맞는 사람들이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면서 네. 제가 볼 때는 상대방이 더 결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김민석 후보 지지층이나 송영길 후보 지지층이 볼 때는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캠페인을 뭐하러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정청래 대표의 최근 캠페인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당의 운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과정에서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 효과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나 자기한테 불리한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남은 캠페인도 이 정청래 후보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깨어있는 시민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긴 한데 그게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군요. 노사모 관련해서. 네, 노사모의 마지막 대표가 이제 정청래 후보를 지목하면서 겨냥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최근 전당대회 등 정치 현장에서 제2의 노사모라는 명의를 내세워 노사모 전체를 왜곡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청래 후보는 이라는 말이 이제 괄호로 들어있고 2007년부터 정동영을 지원하면서 노사모와 정면으로 대립한 정통 세력이 이제 와서 자신의 정치적 필요와 세력 확장을 위해 다시 오리지널 노사모 간판과 상징을 사사로이 전유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왜곡하는 정치적 기만이고 뼈아픈 모순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노사모의 마지막 대표였던 사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사모가 해체를 해체가 했죠. 됐고 네. 모든 뭐 권리 이런 것들은 뭐 노무현 재단으로 넘긴다 이렇게 이제 아마 되는 거였죠. 네, 그리고 노사모 간판이 쓰지 않겠다,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고 해체를 했는데 네. 지금 정청래 후보가 계속 이제 노사모를 들고 나오니까. 얘기하니까 너는 마지막에 딴 데로 간 사람 아니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1%도 없는데 왜 자꾸 노사모를 끌어다 쓰는 거야?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청래 대표가 노사모의 어떤 대표성은 전혀 없나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는 아니고 네. 약간 있는데 시작할 때는 있었죠. 시작할 때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나중에 이제 들어가죠. 제가 들은 게 네. 2003년 그러니까 노무현 당선 이후에 네. 정청래 당시 의원이 아니었죠. 네. 2004년이 됐으니까 3년에 어디랑 인터뷰한 걸 누가 찾으셨던데 자기는 노무현이라는 사람 잘 모른다. 악수도 안 한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정청래 식으로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한 인터뷰가 있대요. 2003년도에. 네. 그러니까 노사모 처음 생길 때부터 관여한 거 아닌 거는 맞는 거고 그 이후에 정치 역정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가 어떠냐 요 정도는 판단할 수가 있는데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렇게 우호적이었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청래 후보 간의 관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노사모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떤 그 과정으로 가면 네. 그 당시 참여정부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게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참여정부 말기에 가면은 사실 지금의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막 당을 깨고 이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당 이름이 몇 번 바뀌어갖고 나중에 뭐 대통합 민주신당이 되고 막 이러는데
그때 이제 그때 후보로 나섰던 게 대선 후보로 나섰던 게 지금의 정동영 장관이고 그래서 이 정동영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정동영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그분들 중심으로 이제 막 이제 조직화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서 이제 역할하고 뭐 이런 역사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정청래 대표가 그쪽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노사모 정동영 지금 측. 그렇죠. 네. 이 정통이라는 게 정- 정동영과 네. 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쪽으로 갔으면 마지막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지킨 사람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거고 그 마지막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지키지 않고 이 참여정부를 마지막까지 참여정부의 어떤 대의나 이런 것들을 옹호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노사모 얘기를 하면서 김민석 후보의 어떤 그 2002년 대선에서의 뭐 그거를 배신이라고 하면서 배신이 아직까지 해명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노사모 얘기 이런 거는 옛날 일이니까는 뭐 다 묻어둔다 하더라도 지금 노사모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한 일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도 정청래 후보는 그러면 왜 이렇게 노사모 하는 거냐. 왜냐하면 옛날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옛날 얘기 지금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 정청래 후보가 옛날에 참여정부와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단 하나의 흠도 없는 거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네. 그간의 정치적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오리지널 뭐 1부터 100까지 다 완벽한 노사모다라고 서로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쟁점을 만들 필요가 없고 그래서 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왜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이런 시비를 걸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이게 이제 급해지니까 이게 잘못된 프레임으로 들어오는데 최민희 후보도 그렇고 정청래 후보도 어떤 프레임에 들어가냐면 정치인에게 가장 위험한 게 거짓말 프레임이에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기 시작하네라고 이제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생각이 되면 네. 정치를 더 할 수 없어요. 누가 그 정직하지 않는 정치인에게 표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노사모 문제도 그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고 존중하고 내가 노무현을 정말 사랑한다. 이건 고백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예. 내가 노사모 활동을 했다라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아니면 내가 적통이다 뭐 이런. 내가 적통이고 내가 노사모의 주축이었다라고 하는데 진짜 노사모로 그때 돼지저금통 만들고 했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진짜 그때 사람들이 노사모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정청래 후보로 조금 보여요.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모르고 악수한 번 적도 없고 전대 미기 동기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워서 좀 그렇게 몸 발치해서 알았던 대상이었어요. 그게 이제 누구의 인터뷰에 이제 나와요. 정청래 전 예, 정청래 전 대표. 그다음에 노사모 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노사모 사무총장이 후배였다. 이때 사무총장이 박시영 지금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노사모 활동하지 않았다고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사실들을 보면 노무현을 사랑하는 것과 노사모 활동을 안 했다는 것은 완전히 상치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노무현을 나 사랑한다, 지금도 존경한다라고 얘기는 그거는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자유니까. 내가 노사모였고, 내가 노사모의 주축이었고, 혹은 적통이다 이런 이야기는 맞지 않는 거짓말에 이야기다. 해당될 수 있어서 지금 그 논란이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노사모의 전 대표가 확인을 하면서 곤란한 상황이 된 것이고 2차 토론회에서 또 거짓말 논란이 되는 게 그거예요. 6.3 지방선거에 대한 승리의 규정이 예. 당정청이 합의해서 한 거다. 이거를 김민석 후보가 발끈해갖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네, 네.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어. 당정청이 합의를 했냐. 그러니까 6월 3일 지방선거 끝나고 6월 4일 날 정청래 후보가 위대한 승리라고 했던 게 6월 3일하고 4일 상간에 청와대가 이미 이거를 승리로 규정해서 자기가 발표한 거다라고 하는데 네. 대통령은 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또 거짓말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누군지를 그러니까 못 밝히는 거잖아요. 못 밝히죠. 그러니까 미국을 갔는데 누구랑 만났는지는 밝힐 수 그거는 없다. 이제 그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장모 대표 문제가 있네. 거기는 돈도 썼는데. 네. 2억 2억 600만 원인가. 정청래 대표는 돈 안 썼어요. 그 뒤통수는 나왔는데. 등판은 있었죠. 네. 자, 그렇게 지금 노사모 그 대표 전 대표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문제 제기가 있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짧게만 볼까요? 그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당 대표가 되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청와대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그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사 제청은 빠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조희대 탄핵 관련해서도 또 아이고, 뭐 참.
이런저런 말들이 좀 있었는데. 민주당은 정권 잡고도 자꾸 탄핵하네요. 지금 대법관 임명 과정 늦어졌다고 지금 탄핵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거 그것도 탄핵의 사유가 아마 그거보다는 이 전의 일에 대한 네, 탄핵 지난번에 아닐까요? 이제 그 선거 와중에 그 국면이 지났잖아요. 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전당대회가 뭔지. 자, 그 탄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뭐 서로 다른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음, 하고요. 이게 그 이제- 당시 말이 굉장히 많았었으니까. 근데 송영길 후보가 이걸 꺼낸 거는 일단은 조금 3위 후보로서의 존재감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진보 진영 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뭐 조금 선거 전략용으로 던진 것도 있고 2차 토론에 쓰기 위해서 던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이 부분 얘기하거든요. 왜 안 했냐? 개혁 그렇게 좋아하고 대통령 지킨다면서 이건 왜 안 했냐 했더니 이때 이게 사실상 뭐 구성원들과 여러 가지 네. 얘기를 해야 된다 하면서 좀 이런 공격용으로 쓴 것이지 이게 사실상 뭐 탄핵이 추진될까? 라는 데는 저는 좀 의문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메시지도 전당대회에서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 곤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권 분립이라는 게 있고 한데 이게 전당대회와 결국은 청와대 스탠스를 막 연결해서 해석들을 하고 이제 언론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다들 뭐 저희 같은 평론가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보조를 맞추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후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뭐 오더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드시 이제 상권 분립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후보 측이 검찰개혁 이걸로 이제 재미를 많이 본 거잖아요. 뭐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검찰개혁 이걸로 재미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보안 사건 문제는 정부 입장도 폐지입니다라고 우리 다 정리했어라고 김민석 후보 측이 주장을 하지만 그것이 뭐냐에 대한 쟁점이 뭐 여러 가지로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 얘기만 하기 어려우니까 좋아 그러면 사법개혁 얘기하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이제 강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막 이렇게 눈덩이 굴리듯이 좀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말고 요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으로 가면은 상호 부담스러워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차라리 사법개혁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법개혁의 과제 중에는 뭐 어떤 기준에서는 무리한 것도 있겠지만 어떤 기준에서는 또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설득력 있게 가는 그런 전략을 펴는 게 좋지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 딱 찍어가지고 지금 탄핵론 얘기해서 좋을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개혁은 엣지가 없잖아요. 엣지가 조희대 탄핵 그럼 귀에 빡 꽂히지만 사법개혁 그러면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엣지가 딱 찍히는 걸로 하면은 검사들을 다 이 내보내자. 네. 검사들을 다 그냥 사직시키자. 이것도 엣지는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이 그렇죠, 결과적으로. 부작용과 역풍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우려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경기도가 지금 비상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기도 재정 상태는 비상 상황이다라고 공식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문제 제기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내가 이제 가서 금고를 열어보니까 이거 빚더미더라라는 게 이제 큰 틀인데 하나는 올해 예산이 12개월분으로 짜여 있지 않고 9월까지만 예산이 짜여 있다는 거예요. 10월, 11월, 12월에 쓸 돈이 없다. 네. 계속 사업들은 있는데 그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 돈 없다는 이유로 9개월짜리 예산을 만들었다. 이게 하나 이제 문제 제기였고.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 시절에 2025년 한 해에 세 차례에 걸쳐서 지방채를 9,330억 원어치를 발행을 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방채 턱끝까지 올라서 더 발행을 할 수도 없고 이 빚을 갚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금을 매우 많이 가져다가 썼다. 전용을 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 할 수는 있는데 이거 같은 당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같은 당이라도 같은 당이시면 뭐 그냥 물어보셔도 될 텐데 여튼 이제 당이 경기도 굉장히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도 같은 당인데 네. 굳이 이렇게까지 뭐 아주 형편없었다라고 국민들한테 공표하는 게 어떤 의도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본인이 뭘 빚내게 할 게 있나? 왜냐면 같은 집안 식구 욕해봤자 뭐 사람도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타겟이 김동연 지사예요?
아니, 전 모르겠어요. 김동연 지사인지 이재명 그 앞 대통령인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 시절에도 있고 김동연 지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도 민망할 수 있는 발언이고 김동연 지사 감정적으로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 한 식구였는데 이런 걸 까발리는 것들이 과연 옳은가라는 좀 문제의식인데 저는 전당대회를 좀 의식했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전당대회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제 뭐 이제 경기도에 이제 선거가 들어오고 갈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상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까지 같이 이렇게 도매급으로 넘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깎아내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친명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깎고 그런 효과가 아니고서는 굳이 이렇게 같은 식구끼리 욕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바로 앞두고. 예, 내용도 조금 저는 좀 이게 전님 그 도정을 이해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네, 지사가. 이게 경기도가 재정난을 겪는 게 경기도만 겪는 게 아니라 다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어요. 재정난은요.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는 사실 긴축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확장 재정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지역화폐 발행하고 채권 또 발행하고. 채권을 발행해서 네. 또 이 도 재정을 비즈니스로 돌려야 됐어요. 왜냐면 윤석열 정부가 돈을 안 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제 이거를 지원금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럼 이제 매칭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칭을 하려면 또 재정을 확충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단순 수치만 가지고 지난 도정이 형편없었다 해버리면 이거 이게- 인지 모르겠어. 추미애 지사가 이제 전당대회나 뭐 자기의 어떤 뭐 뭘 신경 쓰는지는 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뭐 자기 레거시를 만들고 싶은 것 같긴 해요. 그게 뭐 어떤 맥락에서든지.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가 추가로 써놓은 걸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쓴 의도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대 지방 정부인 경기도가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취지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그 경기도에 이제 어느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는 뭐 엄청난 투자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세수가 있습니다. 지방세를 많이 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지방세는 기초자치단체에 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광역이 가져가는 세금이냐 기초자치단체가 가져가는 세금이냐 이게 민감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논리를 가져가면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 경기도가 이렇게 재정난이 크고 경기도가 이렇게 어려울 때 경기도에 이렇게 많은 산업이 유치대가 되고 했을 때 경기도가 좀 세금을 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용인시가 아니라 경기도로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용인시장이 민주당 시장이거나 이러면은 또 이게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뭐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쟁점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는 차후에 지금이야 이제 추미애 지사 왜 전임을 욕하지 뭐 이재명 대통령까지 욕하는 건가 막 이렇게 되지만 차후에는 이게 저는 이게 완전히 다른 쟁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됐을 때 추미애 지사가 그러면은 경기도지사하고 자기 정치 여정을 다 끝낼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 다음 스테이지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자기 레거시로 충분히 이거를 활용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경기도의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광역지자체들도 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내가 그 선례를 남기는 방식으로 이런 거 만들어놨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저는 그거를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본인의 어떤 그러한 레거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전임 도지사와 사실 경기도의 상황을 좀 과장하거나 또는 너무 이제 좀 나쁜 상황으로 지금 표현하면서 또 추가적인 피해를 또 발생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사실 추미애 지사의 정치 방식인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건 별로 뭐 좋은 정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더 본질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민주당은 기본소득 이런 어떤 현금 복지 같은 걸 자랑했었잖아요. 그 당 소속의 도지사가 지금 재정 고갈 얘기하는 건 자기 모순 아니에요? 나도 써야 네. 되는데 돈이 없다 이제. 아 나도 써야 되는데 나도 돈이 내 없다는 사업 해야 얘기예요? 되는데 왜냐면 지금 보면 경기도가 계속 네. 사업으로 복지가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제 부채도 그만큼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다가 새로 뭘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마 공개적으로 그러면 얘기한 재정을 어떻게 썼던 거 적어도 경기도에 대해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부터 해서 지금 몇 년째 8년 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재정을 쓸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어떤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재정이 뒷받침 안 되니까 할래 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정치적 공세가 아니고 전임자까지 공격하는 게 아닌 게 될 텐데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것만 들어보면은 그건 모르겠고 내가 보니까 엉망인데 내가 뭐라도 하겠어 요 정도만 얘기한다면 지사직을 잘 앞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내부는 물론이고 전체를 다 흐트러 놓는 것이 돼서 이번 기회에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현금 복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여기 경기도 얘기는 아니고 이제 다른 데라고 만약에 그냥 가상의 지자체라고 치면 거기에 이제 맨 처음 당선된 사람이 일단 쓸 수 있는 한 최대한 막 써 제껴요. 그러면 당장은 한 2, 3, 4년은 좋겠죠. 왜냐하면 이게 길게 보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당장은 돈이 도니까. 그럼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 역시 우리 지금 뭐 시장이 잘하네 뽑아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만약에 거기서 안 뽑히면 더 높은 자리 갈 수도 있고. 더 높은 자리 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만약에 설령 탈락하더라도 그 책임을 본인이 지지 않잖아요. 아, 뒤에는 이제 남죠. 그래서 사실은 김동연 지사가 처음 4년 전에 취임했을 때 경기도 재정 상태를 보고 기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예산 전문가인데 아니 이 정도로 비어 있어라고 했다는 거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아니, 그분은 그렇게 기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또 남겨준 거예요? 그나마 줄인 거예요. 줄인 게 그러니까 이거다? 지금 추미애 지사가 얘기하는 부분의 예. 상당 부분은 이재명 지사 시절에부터 많이 나빠졌다는 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이 전임자가 아니라 그 전전임자를 타겟으로 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네. 이재명 지사였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를 타겟팅한 그런 그렇게 돼버렸죠. 이야기로 읽힐 수밖에 없다.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추미애 지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아 평론가 말한 것처럼 지방세제를 아예 바꾸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 시는 가져가지만 돈은 못 가지고 온다. 그리고 오케이. 과거에는 지난 2020년부터 그 언저리 앞뒤로는 취득세가 엄청 많이 거쳤잖아요. 경기도의 진짜 중요 세원이 취득세였는데 부동산. 네, 그 부동산이 지금 확 죽으면서 그 세원이 경기도에서 훅 빠져서 굉장히 크게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추미애 지사는 취득세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국면이 아니다. 앞으로의 경기도는. 그러니까 좀 세수 구조를 바꿔야 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안 좋으면 좀 절약해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닌가? 절약도 해야죠. 국세를 줄이고 지방세를 늘려서 가자는 얘기인데 그 중앙정부에서 그거를 양보할 리가 없죠. 난 이제 뭐 차차 양보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5극 3특 자체가 결국에는 국세지방세 비율 자체도 줄여가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추미애 지사가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디스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 네. 말하는 방식 자체가 좀 세련되지 못했다. 예를 들면 마지막에 그냥 경기도에 와서 재정을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어떤 구조 개편이 절실함을 느꼈다. 추미애 도정은 일단은 세제 개편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 같고, 아유, 쓸 돈이 없어요. 이거 뭐 형편 없어요. 이런 느낌을 주니까 왜 이렇게 이제 오해를 살 일을 했는지 네.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념하셔야겠다. 안타깝습니다. 자, 하여튼 지방자치제 이것도 참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서울도 이슈가 좀 있군요. 부동산. 그렇습니다. 그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에 그 토론회를 시민 대토론회를 주최를 했어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이렇게 곳곳에 정상화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시민들이 만성토를 했다는 거예요. 전월세 대책이 빠졌다. 우리는 집주인이 들어오면 또 다시 집을 구해서 나가야 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정부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보니까 보유세 양도세를 너무 올려서 이게 좀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라는 표현이 내 가슴에 와닿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또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도 모였습니다. 부동산 대책 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는 뭐가 가장 주제가 됐냐면 비거주 1주택은 건들지 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진짜 쉽지 않아라는 것이 서울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에서 막 나오니까 재정부 1차관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부득이한 사유로 못 사는 경우 거주용이라고 우리가 입증이 되면 최대한 그 실거주라고 인정을 할 겁니다. 그 뭐 전학도 있고 뭐 취업도 있고 이 뭐 외국에 뭐 잠깐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뭐
부모님 간병도 있고 그보다 여기 나오지 않는 이슈들까지도 우리가 정말 그 사연이 있다고 하면 그 부득이한 사유를 최대한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비거주 확인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보완 수사를 해서? 아니 이게 모든 걸 뭡니까? 수사로 하지는 않겠지만 아니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거를 내가 사연을 절절히 써와야죠. 옛날 라디오에 사연 보내듯이 편지를 절절하게 써가지고 여성시대에 그러라는 사연 거예요? 보내듯이. 뭐 여성시대 정말 야 이건 진짜 좀 이거를 너무해. 실효적으로 하려면 웬만하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웬만하면 인정해 줘야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이 어떻게 되냐면 보유세도 그렇고 뭐 요 실거주 인정 부분도 그렇고 말은 세게 해놨는데 다 말은 세게 해놨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 보니까는 별건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제일 안 좋은 그림이죠. 왜냐하면 말을 세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유하는 겁니다. 실제 말을 세게 했다는 게 아니라 비유하자면 말을 세게 해놨기 때문에 그 말 듣고 사람들이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하지만 그 반대쪽에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보유세 강하게 해야지. 그리고 이 실거주 여부는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보유세 그렇게 세지 않네. 어쨌든 여러 가지 빠져나갈 구멍들 만들어줬네. 그리고 실거주의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빼줄 건 다 빼주네. 그러면 왜 말은 세게 했어? 그러니까 양쪽에서 욕먹는 그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대책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습게 보죠, 그리고. 그렇죠. 정부를 우습게 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실거주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뭐 논의를 뭐 잘 해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일단 세입자 대책에 대한 거를 좀 전공법으로 일단은 세워놓고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격의 포인트가 일단은 다 세입자 얘기입니다. 오늘도 보수 언론 쭉 보면은 세입자 일보예요. 다. 뭐 이 세입자들이 큰일 났다. 그다음에 우리 또 JTBC지만 중앙일보도 세입자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JTBC의 파이팅, JTBC 파이팅. 야, JTBC 잘 나간다. 근데 이제 뭔 말이야? 너무 길게 얘기해서 그래요. 우리 형제 회사인 중앙 드리블을 너무 길게 했어 지금 볼 편하게 뺏겼어. 말씀하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다시 볼 다시 줬어 다시. 네. 그래서 이제 실거주 인정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집주인들이 내가 그냥 집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바람에 그렇지. 다들 이제 떠나야 되겠는데 세입자들이 떠나려고 보니까 요즘에 전월세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갈 데가 없다 이 얘기를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니다 이 세입자 대책이 우리가 이게 있어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마련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83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했을 때 저도 이제 공급 대책이라든지 실소유자, 실수요자, 그다음에 세입자 이 대책이 좀 많이 비어 있다고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이건 채워야 된다. 그리고 국회로 넘어가면 이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특히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의원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대책 아니에요. 예, 벌써 나오잖아요. 이게 거주 비거주에 있어서 비거주 유주택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막 빡빡하게 해버리면 이게 연쇄적으로 세입자들에 대한 그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마 국회에서 어느 정도 완화되고 그다음에 세입자 실수요자 대책들도 좀 보충되고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그 진짜 현장에 나가 보면 입안자들이 정말 월세 전세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그 대책을 좀 탄탄하게 해놓은 다음에 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갔다면 조금 더 좀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 대책이 거의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당장 집에서 나가야 되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지금 제 아는 후배도 월세를 구해야 되는데 없어요. 시장에 물건이. 네. 그럼 이런 거를 좀 입법부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떤 정책을 할 때 뭔가 꺼냈다가 돌이키는 것만큼 악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 보이죠.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꺼내고 좀 더 이렇게 그냥 시장에 좀 분위기만 조성하는 거 이런 건 차라리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정부처럼 국회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좋을 때 임기 시작한 정부가 없잖아요. 독재 정권 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석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야당이 굉장히 헛발질 많이 하고 뭐 헛발질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세지 않은 상태에서 질이 멸렬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고
성숙되지 않은 정책들을 자꾸 남발하느냐. 주식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코스피 올라가니까 국민 배당금 나온 것부터 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뭐 주제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 부동산 정책도 그래요. 지금 그래서 반응이 나오는 게 민주당원들이 서울 지역에서 탈당하는 사례가 늘어나서 그거 세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말 이거는 전 국민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정파적인 이런 걸 떠나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리고 네. 차분하게 가자. 사관학교 합치는 것도요. 육사에서 그렇게 해서 육사에서 우리 역사상 3번을 쿠데타를 했다 그러면 육군 사관학교 그대로 두면 사관생도가 예비 내란 가담자란 얘기입니까? 그러면 자 합쳐놨어. 그러면 그 학교는 전 군을 다 그럼 통제할 수 있어. 육해공군. 그럼 쿠데타 더 잘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논리로 사관학교 통합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좀 전달해 주세요. 조달하고 있으시잖아요. 제가? 제 얘기를 들으실까? 아니 우리가 좀 더 커져야겠습니다. 너무너무 나 우리 이해를 얘기 못 하겠어. 들으시게. 네. 근데 이제 부동산 문제를 조금 더 제가 이제 조금 실드를 치자면 네. 부동산 문제는 긴 싸움이에요. 단박에 해결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역대 정부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야 되는 게 수도권으로만 한정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면 안 돼요. 결국에 이제 긴 싸움이라는 거는 지방균형 발전이 다 이루어져야만 부동산 문제도 숨통이 튑니다. 예를 들면은 살만해야 돼요. 5국 3특으로 해서 이쪽 지방에 가도 저렴한 가격에 적당한 가격에 아파트도 구하고 일자리도 있고 이렇게 거점 도시들이 있어야 수도권에 집중된 이런 부동산 가격 문제가 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긴 싸움이기 때문에 긴 싸움을 하는 와중에도 틀림없이 이제 이 세입자들이나 실수요자에 대한 문제는 꼭 세워가면서 가라. 네.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 오늘 대통령이 주재하는 또 부동산 회의가 있거든요. 비공개 네.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급 폭탄을 예고하면서 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짚어서 곧 공개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한국 마사회장도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사회 부지가 항상 과천 부지가 항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마사회 옮기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두고도 서울시와 또 정부가 강하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일단은 그 용산을 제일 좋은 곳으로 꼽고 있는 것 같아요. 대량 네. 공급을 할 수 있는. 근데 서울시에서는 용산은 절대 안 돼. 그렇게 막 풀어줄 수 있는 곳이 아니야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도 정부는 내곡동, 세곡동, 그다음 뭐 방배 가구단지 뭐 이런 데를 이야기를 했는데 풀 수 없다. 서울에서 이거 절대 더 이상의 그린벨트를 푸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용산이라고 하면 용산 뭐 정비창 그러니까 국제 국제 업무 업무지구를 거기 말합니다. 얘기죠? 네네. 굉장히 그 우리 서울에서는 한가운데 아마 자리가 남아 있는 아주 거의 좋죠. 네. 가장 넓은 유일하죠. 그죠. 예. 근데 거기를 주거 쪽으로 좀 많이 1만 호 이상은 거기다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 생각이고. 할 수는 있겠지. 어느 분이 성남 비행장 얘기하시던데. 성남 비행장이요? 대통령 그 뭐 서남병장 몰잖아 용산 가깝고. 자, 하여튼 그렇게 가까운 데서. 지금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좀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뉴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 그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서 그 망언을 했다고 하는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징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확고하게 징계를 할 방침을 드러냈는데요.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본인들이 깊이 생각하고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탈당으로 이것이 피해지기보다는 윤리위의 징계 절차로 결정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논의까지 있었습니다. 네, 윤리위의 징계 절차. 윤리위가 정말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렇게 바쁘고 일이 많고 논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윤리위 이번에도 굉장히 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징계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정치적인 이유 이런 걸 떠나서 이거는 그냥 징계감 아닙니까? 일단 발언의 수위로 보면 네. 그 말씀에 제가 반박을 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이제 징계를 하냐 마냐 여부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네. 이 징계 정치가 확대되는 양상으로 될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는 왜 징계 안 했냐, 왜 여기만 그러냐 이런 말을 막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제가 그 단계로 말씀드린 건 절대로 아니고 네.
이 자리에서 이 주제가 거론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윤리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우종환 부위원장을 모시고 인터뷰를 또 하니까 관련된 이야기들 좀 여쭤보도록 하죠. 그래서 좀 황당한 부분이 있죠. 근데 네. 그게 뭐냐면 저도 이게 뭐 징계 사안인 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에서 윤리위에서 이런 사안을 징계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래 저건 징계 사안이지 징계 잘했다 이렇게 되려면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윤리위가 제대로 된 기구로서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편향돼 있고 윤리위가 징계를 이상한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다소 징계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든가 절차를 다소 위배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이 필요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윤리를 애초에 장도혁 지도부가 그런 식으로 구성하고 운영한 것 자체가 문제다. 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 사안을 계기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당권파에 속하는 분들이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차가 아니다. 막 이렇게 막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네. 맞는 주장입니다. 맞는 주장인데 과연 그분들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은 네. 생각을 할 거예요. 특히 이제 미디어 대변인이라고 하는 뭐 박민영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막 목소리를 높였는데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했지만 과거에 이제 예를 들면은 본인도 그렇죠. 장애인으로 이제 국회에 입성한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 발언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런 발언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를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참 굶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실 징계 정치가 지금 거의 에너지가 고갈된 상황이었거든요. 윤리도 이걸 가닥을 못 잡고 있었고, 근데 이제 건수 잡았죠. 사실 친한계는 이 서범수 의원이나 진종 의원 때문에 정말 면을 상당히 많이 구겼다. 이거는 징계건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징계건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징계 정치가 이루어졌다면. 억지로 구겨넣어서 징계를 하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장동혁 대표가 당신이 이제는 대표 자격이 없어 라는 걸로 점점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기사회생할 수 있는 건수를 줘버려서 이 비밀을 제공한 어떤 이런 실수가 가장 친한계에서는 정치적으로 뼈아플 것 같다. 네. 근데 실제로 그걸 이제 잘 잡아서 친 장동혁계 대변인들이 거의 맹폭을 하고 있는데 손수조 미디어 대변인이 한동훈 씨가 사람 보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수해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사람을 다시 국회의원에 전략 공천했던 것이 한동훈이다. 송파 꿀 지역의 공천준자는 아동학대 논란까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의원을 공격을 했고, 그리고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도 여기 대안과 미래라고 하지 말고 멱살과 돌려차기라고 해라.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격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럼 한동훈 의원이 이제 본인이 주최한 행사에서 본인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냥 사과를 한번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한동훈 의원도? 메시지를 내라는 네. 말씀입니다. 예,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반대 경우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뭐 어느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분이 주최한 어떤 토론회에서 그쪽과 가까운 분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과연 가만히 우리는 있냐? 어떻게 했을까? 예. 그러니까 중립적인 위치,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을 저는 갖고 있고, 또 저하고 생각이 같은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그래요.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당사자는 두 분이 있잖아요. 네. 그 발언에 연루된 네. 분들이. 이 두 분이 아직은 조금 더 이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 토론회를 주최한 한동훈 의원이 나서도 나서는 게 순서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또 너무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우려도 있습니다. 예. 예. 그 걱정이 좀 예, 되기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감 표명 정도는 해도 본인에게는 정치적으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의원이 이 부분을 너무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단 뭔가 조금 그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하고, 물론 책임은 없겠죠.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래도 주최를 했으니까 네. 유감 표명 정도 하는 게 정치적으로 도움 될 것 같다는 저는 좀 생각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진종호 의원이 그 피해자를 찾아서 사과를 했고 네. 피해자에게 이제 징계를 원치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담긴 편지도 받았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 편지도 아마 공개가 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여러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경 써서 들어야 되는 목소리는 이 피해자분의 목소리라는 건 뭐 변함이 없는 사실이겠죠. 자, 그리고 최은경 부장님의 네. 또 제투리 뉴스 한번 좀 가볼까요? 네, 여러분. 이거 자투리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되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는데 네. 그 주 52시간 있잖아요. 주 52시간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제 통과된 지가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주 52시간을 도입했으니까. 네네. 근데 지금 반도체 특화해서 거기는 일단 그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만드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곳에는 52시간 그 근무 시간 제한을 없애자라는 것을 산업부 장관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탄력적으로 가자. 예, 더 네. 일하겠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중국도 엄청나게 따라오고 인력을 투입하고 있고 네. 우리도 더 많이 일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업계에서 이걸 요구하기도 한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메가 특구에 있어서는 52시간 제한을 없애보자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제 노동부 장관은 이거 예외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다. 다시 그럼 퇴보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두 장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결론은 아직은 당연히 이제 주 당연히 결론은 안 났죠. 52시간으로 네, 이제 가는 거고. 가는 겁니다. 네. 거기에 이제 산업부 장관이 조금 이거 탄력적으로 좀 하게 해달라. 네. 이렇게 좀 붙었다는 거죠. 논쟁이 필요한 사안일 텐데 네. 그러니까 참고해야 될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뭐 데이터들은 충분히 갖추고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주 52시간을 시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은 전 세계 이제 다른 뭐 OECD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여전히 이제 노동 시간 길거든요. 네. 그거까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물론 반도체 특구에서 시행하더라도 소수의 이제 예를 들면 고소득 노동자에 한해서 이제 한다는 게 기본인데 소위 말하는 어려운 말로 화이트 칼라 이그제미션이라고 네. 하는 너무 어려워요. 영어들 못 하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뭐 그렇게 한다는 건데 네. 아무튼 이제 그런 데이터도 같이 놓고 이제 논의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생산성, 중국의 노동력을 막 갈아 넣어 가지고 그래서 뭐 하루에 막 뭐 거의 뭐 열 몇 시간씩 일 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노동 생산성을 기하는 그런 걸 통해서도 생산성을 늘릴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론을 갖고 얘기하면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의 환경에 맞는 방식은 뭐냐? 그 여러 가지 옵션을 갖고도 같이 논의해야 되는 거. 결국 목표는 생산성을 높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갖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52시간을 늘려주고 안 늘려주고 법적 처벌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서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노동법 위반이잖아요. 네. 52시간 이상 하는 것들을 그걸 터주자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인력을 더 늘리면 되잖아요. 인력을 늘려라. 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과중한 업무들을 줘서 뭐 그러니까 돈을 더 벌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자는 논리가 아니라면 이게 산업적 발전을 위해서 노동이 더 투입돼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라면 고용을 더 하세요. 고용을 해서 많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예를 들어 10명을 쓰다가 네. 너무 일이 많은데 15명을 써서 똑같이 그냥 5명 더 쓴 게 정확하게 효율이 그만큼 50% 더 나와서 그러면 이제 사람 쓰는데 큰 고민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노동 고용 유연성이 정말로 높은 나라라면 지금 그 말씀도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 사람을 예를 들어 100명 쓰다가 110명으로 썼다가 다시 110명이 필요하지 않을 단계에서는 해고가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 회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다 그런 거 생각하고 지금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일을 하고 싶어하는 개인적 관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나는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그냥 집에 가야 돼.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왜 제한을 두느냐. 사회적으로 이 정도 넘어가면 위험하다. 나는 어떤 합의에 정말 도달해서 이 법안이 통과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같은 정부에 다른 사람들도 장관 둘이 이렇게 부딪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산자부 입장, 노동부 입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한마디만 제가 조금만 네. 덧붙이면은 근데 지금도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더 일하고 싶다라고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지는 않습니다.
유연근 문제나 이런 게 있는데 그 활용률이 높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지. 어렵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 일하고 싶은데 이제 일을 못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직종에서 어떤 이유로 이제 예를 들면 유연근 문제나 이런 것들과 안 맞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네. 지금 제도를 과연 이제 뭐 허물어 갖고 바꿀 필요까지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간 조건부 같은 거로 좀 하면 어떤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이제 밤 늦게까지 일을 이제 막 시키는 경우에는 우리 컷에 바다장어를 이게 주는 조건. 그러면 무조건 하죠. 그거는 무조건 통과지. 그건 통과지 않아. 그건 300대 통과예요. 0이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안 하겠어요 일을? 바다장어 이렇게 넣어주는데 네. 저는 78시간 하겠습니다. 일하고 싶잖아요. 78시간 한다고요? 104시간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먹어. 장어 주면은 하는 거죠. 네. 자, 100% 자연산 통영 바다장어를 담백하게 초벌해서 알콤달콤, 매콤달콤 양념장까지 싹 넣어드리는 우리 컷의 바다장어. 아, 요건 프라이팬,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 등등에 넣고 돌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돌려 바로 요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게 돌리기만 했는데 이 맛이 나요? 돌렸습니다. 돌려버렸죠. 그냥 돌리기만 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입맛이 돌아버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저 PD님이 요리 진짜 잘해. 잘해요. 아, 뭐 우리 어디 하는 PD가 이제는 여기 힘들어지면 갈 곳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PD. 자, 우리 컷에? 네, 우리 컷으로 가면 될 것 여기까지 같습니다. 가야겠죠. 네, 밥 위에 쓱 올려 드시면 간단한 장어덮밥이 완성되고요. 요즘 같은 때 기력 보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선택. 5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까지 070-4866-2789로 전화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요 영상 아래 보면 지금 떠 있습니다. 우리 컷에. 요즘 1인 가구가 많잖아요. 1인 가구 많죠? 그러니까 요리해 먹기도 참 번거롭고 아유, 그 돈이 더 들어요. 그게. 돈이 더 들어요. 그리고 비싸. 이게 또 배민이나 이런 데다 시켜 먹으면 또 비싸요. 그리고 그 엄청나죠. 플라스틱 그 껍데기가 엄청 나와요. 그럼 또 그거 쓰레기 버리려면 힘들어. 아유, 환경 근데 이거 없어요. 우리까지 바다장어 시켜서 어? 이게 그냥 돌리기만 한 거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돌린다니까요. 맨날 먹겠네 이거. 돌리고 잘라서 밥에 얹어 먹으면 끝. 네. 삼시세끼 이것만 먹겠네. 아유. 그리고 78시간 일하세요. 우리가 뭐 할 얘기가 없다. 맛있게들 깻잎을 드셨으면. 살짝 넣으니까 진짜 아, 깻잎 하기 편해요. 좋죠. 깻잎입니다. 자, 맛있는 우리 컷의 바다장어. 요 영상 아래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얼마예요? 응? 얼마? 가격이 바다장어 초벌 양념구이 1,400원으로 드립니다. 진짜? 도전해. 네. 양념구이도 1,400원. 들어가 보시면 이게 쫙 나와 있으니까요. 선택하셔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주 금요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